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6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시간당 소득은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오래 일하고 적게 벌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프랑스 파리에서 볼 수 있는 개선문형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행복도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하는 등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도화 계획이 추진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개인을 비방하거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 사례가 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본사의 늑장 대처로 불법 비방 글의 삭제가 늦어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물량을 보여주는 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수출 물량 지수는 121.67로 1년 전보다 7.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11.7% 하락한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1월 수입 물량 지수도 114.04로 전년 같은 달보다 5.9%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1월 마이너스 11.3%를 기록한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가격보다 수입하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교역 조건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101.34로 1년 전보다 5.6%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6% 상승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상품의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지난해 9월에 101.55로 5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최근 OECD에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에서 1시간을 일하고 버는 돈은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에서 1시간을 일하고 버는 돈은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3개국 가운데에서는 2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시간당 평균 소득은 2013년 현재 14.6달러로 22위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시간당 임금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장시간 노동이 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시간이 길다 보니 시간당 소득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당수 근로자들이 시간의 근로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노동시간당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2124시간으로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한국인은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이번 OECD 보고서의 소득의 불평등 항목에서 한국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조사에서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터키 등에 이은 4위에 올라 그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또 PPP 기준 시간당 소득과 소득의 불평등을 포괄한 소득의 질 항목에서는 9.91점을 받아 33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세종시의 프랑스 파리에서 볼 수 있는 개선문형 공동주택이 지어집니다. 또 행복도시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복청 업무계획 등
제2단계 건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단계 건설 방향을 미래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주택과 교통, 공공시설물 등의 특화 요소를 적용하는 도시 기반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다정동에는 프랑스 파리 인근 상업지역인 라데팡스에서 볼 수 있는 개선문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6-4 생활권인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에는 지하를 연결해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고 지상은 녹지와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방곡동 등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상업용지 18만 제곱미터를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 기업에겐 조세 감면과 주택 특별 분양,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2020년까지 행복도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건축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공동주택은 2%에서 2.5%로, 상가는 1.1%에서 2%로 올려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자전거도로 태양광과 방음터널 태양광에 이어 공원과 저류지, 주택 등으로 태양광 특화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솔라시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계획을 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허위 소문을 만들어내고 또 무작위로 퍼다 나르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페이스북 본사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페이스북에 5분에 한 건씩 쪽지와 게시글을 올리며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를 차단하자 수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글은 좋아요 기능을 통해 수만 명에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B씨는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15시간 동안 페이스북 본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B씨가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사이 공유와 좋아요 건수는 계속 늘어갔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은 반나절이면 전국에 퍼질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해외에 운영팀을 두고 있어 최소 하루나 지나야 신고 처리가 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해외에 운영팀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커뮤니티 표준 약관을 위반한 게시물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과실 책임주의를 물어 페이스북의 늑장 대응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중견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중견 건설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서부터 적극적인 물량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일반 분양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인 18,231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10대 건설사인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보다 많은 물량이며 하나건설, SK건설보다는 2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시공능력 순위는 지난 2010년 62위에서 올해 1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시공순위 39위인 중흥건설 역시 지난해 12,000여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6,500가구를 쏟아내며 3년 연속 10,000가구 이상 공급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300여 가구를 공급한 우미건설은 올해 2배가량 늘어난 8,588가구를 동탄 이신도시 등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도건설 역시 시공순위 50위 중견사지만 지난해 동탄 이신도시, 김포 한강 등 12개 단지에 공급한 9,078가구가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보다 최대 1,500만 원가량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단지 내 교육 특화 시설을 배치하는 등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올해 역시 동탄 이신도시 등지에서 9,085가구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동탄 신도시랑 김포한강 신도시, 양산 신도시 등에서 6차, 5차, 9차에 걸친 그런 CDD 분양들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해서 그 상품에 반영한 그런 결과들이 좋은 청약률과 계약률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텃밭이었던 재건축, 재개발 수주에서도 중견 건설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흥건설과 반도건설은 지난해 총 5개 사업지에서 총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중견건설사의 수주액이 1조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형 브랜드에 비해 시공비용 부담이 적고 대형사에 비해 조합원 우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호반건설, 쌍용건설 등은 최근 서울 중랑구 면목 6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다음 달에는 하이브리드 간판차로 꼽히는 도요타의 4세대 프리우스가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전용차 아이오닉을 내놓고 프리우스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용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초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용차 아이오닉을 내놓고 야심차게 친환경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15,000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초반이라 뚜렷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아이오닉의 1월 판매량은 493대. 유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연초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EQ900,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르노삼성의 SM6, 그리고 기아차의 더뉴 모하비 등 중대형 신차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도요타가 지난해 12월 일본 시장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전용카 4세대 프리우스는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판된 지 한 달 만에 10만 대 이상 팔리며 애초 목표했던 판매치를 8배나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상륙하는 도요타의 신형 프리우스가 경쟁 하이브리드카인 아이오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 최초의 친환경 전용차인 아이오닉이 낯선 반면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세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아이오닉이 프리우스에 비해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등 동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프리우스 대항마로서 만만치 않은 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차도 다음 달 중 첫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를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전용차 3파전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나 정맥, 지문 등 생체 인증을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발빠르게 홍채 인증 ATM을 선보인 기업은행은 여전히 시범 운영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은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동화 기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대면 신용카드나 통장 없이도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선보인 생체 인증 자동화 기기입니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홍채를 활용한 방식인데 고객이 본인의 홍채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면 지갑을 챙기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인증 서비스는 지난해 말 첫 선을 보인 이후 2달이 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보다 늦게 생체 인증 기술을 선보인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은행이 생체 인증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생겨도 직원들이라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객이 대상이라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할 바이오 인증 정보분산관리센터 설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채나 지문 등 고객들의 생체 정보 이미지는 기기를 통하는 순간 데이터화됩니다. 현재 이 데이터 정보는 암호화를 거쳐 각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관리센터가 생기면 이 데이터를 둘로 나눠 은행과 센터에서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양쪽에 저장된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야 생체 인증이 가능해 한 곳에 보안망이 뚫려도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체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은행들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자체적으로 분산 보관하는 등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는 언제든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분산 보관은 전혀 다른 방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한 달을 맞아 데모데이가 열렸습니다. 데모데이란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신생 중소기업들의 열띤 사업 설명에 장이 됐습니다.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개가 될 때는 단순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또는 어떤 비주얼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는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한 달을 맞았던 어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데모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8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투자자로서 회사를 평가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의 개념을 더해 원하는 기업의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25일 총 18개 창업기업이 펀딩을 받았고 현재는 14개 기업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파력발전업체 인진, 냄새 없는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는 스핀즈 이노베이션, 핀테크 업체 에이트솔루션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들이 각 15분씩 사업 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바일 증권, 모바일 뱅킹. 그러니까 증권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증권 솔루션, 뱅킹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창구로, 투자자들에게는 벤처 투자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 14일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불안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불안전 판매는 상품의 구조나 투자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걸 말합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ISA 판매는 의무가입기간 축소, 고객 투자 성향 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 책임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판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SA에 한해 은행권의 투자 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은행은 관련 인적, 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원은 불안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 채권형 펀드의 몸집이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채권형 펀드의 순자산은 90조 7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9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펀드 순자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며 역대 최저점이었던 지난 2008년 12월과 비교하면 5년 2개월여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올 들어 채권형 펀드로 새로 유입된 자금은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중국 증시의 불안과 상품값 급락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초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이던 비싼 주식과 또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천덕꾸러기 저평가 주식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과 현대증권에 따르면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을 말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한 배 이하인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인 건설, 철강, 조선업종이 연초 이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 0.38배로 대표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는 포스코는 연초 이후 18.02%나 올랐습니다. 건설업종에서도 현대건설이 37.48% 급등했으며 GS건설과 대림산업도 각각 27.59%, 21.61% 상승했습니다. 조선주에서도 현대리포조선이 27.64%나 올랐고 현대중공업은 17.31%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인 화장품, 바이오주는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한미약품과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연초 이후 각각 7.97%, 11.1%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저평가주의 반등과 고평가주의 반락 현상은 연초 이후 시장 위험이 빠르게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저 PBR 주식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시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였고 경기 과천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시지역에서 고용률이 높은 곳은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제주시였고 경기 과천시, 동두천시, 전북 전주시 등은 낮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군 지역에선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의 고용률이 높았고 경기 연천군, 양평군, 전남 화순군 등이 낮았습니다.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의 시지역 취업자는 1,190만 2천 명으로 고용률은 58.6%였고 군 지역의 취업자 수는 215만 4천 명으로 고용률은 66.5%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32억 6,400만 달러로 2014년에 비해 8.7% 증가했습니다.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가 통제된 둘째 날인 오늘 주요 우회로의 교통 혼잡이 첫날보다는 개선됐지만 성동 방향 우회로 등의 혼잡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설 점포수는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한정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폐경 여성 4,066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폐경 여성의 뼈 건강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집에 들어갈 때는 카드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갖다 대거나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얼굴인식 로봇을 달고 나서는 장을 보고 와서 손이 무거워도 그냥 카메라만 보면은 한 번에 문이 열리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얼굴이 열쇠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구분하는 높은 기술력 덕분에 터키, 일본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5GT 정규택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5GT의 얼굴인식 로봇 유페이스키는 사용자의 얼굴에서 약 4만 개의 특징점을 포착해 1초 내에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안경을 써도 사용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눈 깜빡임과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칼라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얼굴인식 기술이 조도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적외선을 기반으로 하는 5GT 얼굴인식 기술은 밤낮에 상관없이 쉽게 얼굴을 찾아냅니다. 과거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얼굴인식 기술은 비밀번호처럼 노출될 염려도 없고 카드키처럼 잃어버릴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 혼자 자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3달치 월급을 받아서 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도둑이 와서 그거를 한 번도 안 찍어 본 카메라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우리 집을 어떻게 지킬까? 만약 낯선 사람이 문에 얼굴을 갖다 대면 얼굴인식 로봇은 침입자의 얼굴을 인식해 곧바로 집주인에게 전송해줍니다. 얼굴인식 로봇의 위험경보 시스템 GT캅은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표정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비상 상황 시 얼굴 표정만 보고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도 해줍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 표정으로 집을 들어가다가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무서운 표정을 탁 짓는 거죠. 그러면 강도는 모르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갖고 아빠한테, 경찰한테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볼모로 잡혀 있지만 경찰이 벌써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5GT가 생각한 건 보안뿐이 아닙니다. 생명존중 연구의 서울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교택 대표는
현대시대의 단절된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매개체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얼굴인식 로봇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시켜 밤늦게 귀가하는 아버지가 문 앞에서 자녀의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했지? 화이팅!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출입문 인증 사진을 자녀가 받아볼 수도 있어서 고독사나 독거노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1,567가구 규모 포항자이의 얼굴인식 로봇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한 5GT는 KB 하나은행, 외환은행과 협업해 핀테크를 향해서도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람은 ATM 기계가 얼굴을 인식하고 돈을 주지 않거나 은행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굴을 인증하고 통장을 만드는 등 얼굴 인식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겁니다. 사원을 세계인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라고 밝힌 정 대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에 출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 컴퓨터 만들어졌을 때 컴퓨터가 개인 집, 개인한테 다 돌아갈 때까지 우리 사업은 계속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저희의 어떤 목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에 저희 회사의 유페이스 키를 다는 날까지 우리 사업은 계속된다. 국내 유일의 토종 얼굴인식 기술로 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5GT. 가족의 안전뿐 아니라 소통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내 1위 얼굴인식 보안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네, 낮엔 좀 날이 풀리는가 했더니 오후 들어서 다시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퇴근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